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그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 오늘 뭐 9시 반서부터 그리고 뭐 10시부터 각 교육청마다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카페 보니까 뭐 개인적인 점수가 아직 안 나와서 그 이제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확인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략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제 전 수강생 선생님한테 그 문자가 왔었는데, 뭐 노량진에서 굉장히 그런 소문이 들고 있다. 이번 교육학 논술시험이 거의 과락이 50%다. 막 이런 이야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전화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과락이 50%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학 논술시험 자체가 과락을 위한 시험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인 거지.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점수를 주려고 하세요. 채점자들이. 왜냐면, 교육학 논술에 의해서 정말 합격자가 나누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배점 20점 받게 되지 않는데. 그리고 더 잘 쓴 선생님들의 어떤 선별하는 그런 건 분명히 중요하지만, 뭐 과락이 됐다, 과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선별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과락이 많다는 시험은요, 그 시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모 강사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걱정했던 게 그냥 일반 떠들어대는 소문도 아니고 모 강사가 굉장히 자신 있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뭐 과락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인 거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 논술에서 과락이 반 정도 나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시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면 교육학 논술 시험이 없어져야죠. 그건 뭐 시험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1주차 수업은 오늘 수업은 조금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것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또 올해 또 큰맘 먹고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의욕이 앞서서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 좀 그죠?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시간은 좀 천천히 나가고요. 1주차 수업은 좀 진도를 조절하고 2주 타서부터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도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업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강의하는데 괜히 여자 같다고, 생긴 거는 진짜 무슨 머슴처럼 생겼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가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여자 같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신경 쓰입니다. 컴플렉스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좀 적응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면 이제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철학은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교육 철학은요, 기본적으로 교육 철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교육 철학 파트를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의 기초가 있습니다. 교육의 기초 영역이 있는데, 교육의 기초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교육의 정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의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약정적 정의냐 아니면 규범적 정의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개론서에서 많이 접근해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교육의 정의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이 1차, 2차가 있죠. 그죠? 1차, 2차 시험이 있잖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논술 시험으로 보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면접 시험 자체가 교육학 이론을 물어보는 게 요즘 추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선생님이 되면 애들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이런 포부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접은 어디까지 채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의 어떤 교육관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의 어떤 정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사적인 내용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특히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공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을 아예 공부할 때 나는 1차와 2차 면접까지 같이 준비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의 정의 방식, 교육의 기초에서 교육의 정의 방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교육은 나는 규범적 정의로 하게 된다. 아니면 기술적 정의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 나는 규정적 정의, 약정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철학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정의 방식과 관련돼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출문제 많이 됐던 게 뭐예요? 바로 피터스가 있습니다. 피터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정의가 있고요. 교육의 기초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터스
피터스의 어떤 교육의 정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 중에서도 이 피터스와 관련돼서 선험적 정당화라든지 아니면 성형식으로서 어떤 교육 형식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강조한다든지 이 피터스가 교육과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3번, 4번 정도가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 미국 철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20세기 미국의 교육 철학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진보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를 비판했던 본질주의, 그 다음에 항존주의, 그 다음에 재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과 관련돼서 이 부분, 그죠?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이 부분까지도 나오게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에서 실존주의 분석 철학,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 이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런 교육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육 철학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피터스의 어떤 교육의 정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20세기 미국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20세기 후반의 어떤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구성을 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사 철학이 시험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교육사 철학은 제외하고 교육심리랑 생활지도 상담만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 2월 달은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객관식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교육 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정의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조작적 정의, 두 번째는 약정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정의, 규범적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교재마다 달라요. 교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용어들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정의를 목적적 정의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기술적 정의를 서술적 정의라고도 표현하긴 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에 앞서서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의 개념이에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여졌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다 또는 가르치다에서 온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됐던 것은 한자, 동양권에서 설명드리게 되면 맹자 있죠. 맹자가 썼던 맹자라는 책에서 진심편에 나오게 되거든요. 진심편. 맞겠죠? 진심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진심편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맹자가 그런 말을 해요. 군자의 어떤 3가지 즐거움이 있다.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득천하 영재, 이기육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한자로 나오게 되는데 가볍게 들으세요. 이 부분이 전혀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교육에 대한 어원을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득천하 영재, 이기육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군자가 갖는 어떤 3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아마 그걸 거예요. 부모 형제가 무고한 것.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게 첫 번째 즐거움인 거고 두 번째는 앙불개어천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득천하 영재, 이기육지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뛰어난 영재를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군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작됐던 거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거예요. 하나의 어떤 훈육 개념, 하나의 양육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대상을 그렇죠? 성숙한 대상으로 인도하고 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서양의 교육은 약간 좀 다르죠. 서양의 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페다고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페다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에서 바탕에서 온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틴에서 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페다고지라든지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끌어내답니다. 내지는 뽑아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어디서 파악할 수 있냐면 소크라테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론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상기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상기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같은 것들을 소크라테스나 플라토 같은 경우에 그 학생이 계속 주입하는 게 아닌 거죠. 기존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거 상기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망각의 강이 네태의 강을 건너서 그래서 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게 바로 상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양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교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간략하게 의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교재를 한번 가겠습니다. 교육의 정의 방식이 나오게 되죠. 교육의 정의 방식. 그래서 첫 번째는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 그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물리학자 브리츠만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정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 조작적 정의, 이 단락 밑줄 그으세요. 교육에서 조작적 정의는 교육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려 할 때, 즉 교육 개념의 추상성을 제거하고 교육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려 할 때 사용된다. 이게 조작적 정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할 때, 왜냐면 교육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죠. 그죠? 이 추상적인 것을 교육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할 때 우리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온도를 측정할 때 우리는 뭘 통해서 온도를 측정하나요? 그죠?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래 내 몸에서 한기를 느끼니까 지금 영하 1도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죠? 그 근거는 바로 그 온도계죠. 수온주에 따라서 그 내용을 통해서 온도를 파악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정의 방식 중에 교육 조작적 정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개념의 어떤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개념이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정적 정의가 있습니다. 약정적 정의. 이 약정적이라고 할 때, 우리 뭐 약정이라는 말 많이 쓰죠. 특히 뭐 휴대폰 같은 거 약정할 때 많이 쓰죠. 그죠? 이 약정이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약정적인 거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쵸? 하나의 약속인 거죠. 그쵸?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할게요. 그러면 사회학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자가 나왔고요. 학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부모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토론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과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과 물리학자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과 사회학자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언어적 약속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정적 정의의 맨 마지막 단락 끝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인가? 보면 이처럼 밑줄 그으세요. 약정적 정의는 교육 현상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거나 복잡할 때, 그리고 교육 개념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적 논의가 난간에 복잡했을 때 언어의 경제성과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죠?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죠. 행동주의 입장에서 다를 테고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다를 테고요. 그렇죠? 인지주의 입장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교육 개념에 대한 어떤 합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약정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술적 정의입니다. 기술적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서술적 정의라고도 해요. 다른 교재에서는 서술적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적 정의 내지는 서술적 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가치가 중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 정의, 서술적 정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등산이 있죠. 등산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등산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전적 의미나 어원적 의미 같은 건 뭔가요? 산을 오르는 거죠. 그렇죠? 교육은요. 교육의 어떤 기술적 의미를 설명하게 된다면 교육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일, 학교에서 행하는 일들이 바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기술적 아니면 그쵸? 서술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배제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쵸? 미성숙한 아동은 성숙한 아동으로 성장시키는 거다. 영혼의 깨달음을 이끌어지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 즉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 기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배제된 거예요. 그렇죠? 가치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등산은 산을 오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하잖아요.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진다 보시는 거고요. 기술적인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그러나 교육에서 기술적 정의는 교육 개념을 전혀 모르거나 교육에 대해 생소한 사람에게 그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의미 있게 사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는 교육 현상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 자연스럽게 거론된다. 이 부분 밑줄 그으세요. 그죠?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죠? 교육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이라 가장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와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기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중복해서 안 쓰는 책도 많아요. 일반적인 개론서에서. 근데 저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강령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책에서는 규범적 정의 내지는 목적론적 정의. 그 옆에 그렇게 적으세요. 가로 열고서 다른 교재에서는 규범적 정의 내지는 목적론적 정의라고 많이 적거든요. 그렇게 적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령적 정의, 규범적 정의, 목적론적 정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면 이 규범론적 정의, 목적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어떤 보편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본적인 특성, 가치를 정의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강령적, 규범적 정의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잠시 후에 공부하게 될 피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첫째 줄 보면 강령적 정의는 규범적 정의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행동 강령 내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정의를 의미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가치가 기술된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조작적 정의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리고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이 반면에 기본적 정의, 강령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보면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인 활동인 만큼 강령적 혹은 규범적 정의가 자주 사용된다. 강령적 정의는 다름 아닌 교육 활동 속에 들어있는 가치나 그 기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강령적 정의의 대표적인 예는 피터스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터스에 의하면 교육은 근본적으로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피터스가 주장하는 어떤 규범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당한 방식으로 온당한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고 봤던 게 바로 피터스가 주장했던 어떤 그 규범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교육학자들은 당연히 이 규범적 정의를 강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면접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정의 방식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교육을 정의하시오라고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 시험에서 교장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선생님이 단순히 교육은요, 뭐 애들을 가르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교육학적 이론을 사용해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적 의미는요, 강령적 규범 내지는 어떤 목적론적 규범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어떤 그 이론적, 학문적 체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피터스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 철학과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다음에 만약에 학자별로 나온다면, 사상가별로 나오게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객관식 시험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원래 피터스는 기본적으로 윤리교육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예요. 특히 뭐 그 어떤 윤리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피터스를 아마 자세히 공부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윤리교육과에서 나온 학자이기 때문에 과연 모든 전공 과목 선생님에게 과연 이 피터스 문제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터스는 영국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피터스의 어떤 그 교육의 개념적 증거라든지 아니면 성년으로서 교육, 지식의 형식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한번 내용을 가기 전에 한번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피터스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학자예요. 피터스와 대비되고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지식의 형식 있죠. 지식의 형식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학자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쓰냐면 지식의 형식 옆에다 그 교육 내용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만약에 피터스와 관련해서 지식의 형식이 나오게 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교육 내용으로 이해를 하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지식의 형식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죠? 지식의 형식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교육 내용이라고 선생님들께서 변환해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피터스와 관련된 지식의 형식의 개념이 나오면 교육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피터스 같은 경우에 이 지식의 형식을 강조합니다. 즉 교육 내용을 강조해요. 그럼 어떤 교육 내용을 강조하냐면 전통 교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그쵸 기본적인 어떤 전통 교과 과목 있죠. 그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50년대 60년대 이후부터 피터스 허스트가 이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의 역사를 보면 20세기 1910년 이후부터 그 뒤를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학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진보주의 학회가 출현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흥미라든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교과가 있죠. 전통 교과가 있습니다. 전통 교과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 교과를 비판하게 되면서 진보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진보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어떤 흥미라든지 경험을 강조하게 되면서 전통 교과를 굉장히 비판하고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선생님도 다 공부하다면 알다시피 어떻게 학생들의 어떤 경험과 흥미만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공부를 하려면 이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럼 국어 선생님이면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법적인 부분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전 문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필, 시 같은 거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고전 시가라든지 아니면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려면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을 이루는 전통적인 학문도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교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진보주의라든지 아니면 20세기 새 교육 운동에 의해서 새로운 신학문만을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교과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학자가 바로 피터스 허스트예요. 그러니까 피터스 허스트가 가장 중시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전통 교과의 어떤 중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서 전통 교과, 교과 교육으로 대비되는 전통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다. 전통적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피터스 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개념이 바로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전통적인 교과를 배워야 된다. 그럼 왜 배워야 되느냐? 피터스 그렇게 질문하죠. 그럼 피터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이라고 설명을 해요. 성년식은 뭐예요?
인간이 사회에 나가려면 문화 제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 자체, 전통적인 교과 내에는 선언적 정당화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교과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피터스와 허스트의 입장입니다. 물론 허스트는 나중에 입장이 바뀌긴 해요. 바뀌긴 하지만 그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거죠. 전통적인 어떤 교과목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선언적 정당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교과 자체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게 바로 피터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고 관련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죠? 피터스가 왜 지식의 형식과 성년식으로서의 교과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왜 선언적 정당화를 주장했는지 바로 전통교과의 어떤 중요성과 그 내용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1번 피터스의 교육관이 나오게 되는 거죠. 피터스는 교육을 밑줄 그으세요.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보았으며 교육 내용은 성년식으로서의 입문을 위하여 교육 내용을 지식의 형식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이 부분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아동을 인간다운 삶의 형식 안으로 입문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봤던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교육 내용들을 바로 지식의 형식이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의 원리 세 가지. 그러니까 교육의 준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씨를 좀 잘 쓸까요? 앞으로는? 교육의 준거가 있습니다. 교육의 준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 목적입니다. 교육 목표 내지는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 바로 규범적 준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교육은 그의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함을 의미한다. 밑줄 그으세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은 그의 헌신하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치가 없는 교육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옛날 뭐 그 교육학 선생님에게 어떤 그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범이 그렇죠? 그 소매치기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매치기에게 소매치기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매치기 하는 방법을요? 네.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이걸 뭐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가르친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만 보게 되면 그러지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가치 개념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바른 것, 그러니까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그죠?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규범적 준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인지적 준거가 있습니다. 인지적 준거는 그렇죠. 교육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준거입니다. 한번 보면은 인지적 준거는 규범적 증거, 즉 내재적 가치가 내용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피터스는 말한다. 여기서 내재적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을 주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지식과 이해, 인지적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내용 자체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자로 하여금 지식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해적인 측면, 아니면 인지적 안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인지적 준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형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정적 준거입니다. 과정적 준거입니다. 과정적 준거는 교육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적 준거는 규범적 준거가 방법 면에서 상세화된 것, 즉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상의 원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피터스는 교육의 과정적 증거와 관련하여
교육은 최소한의 학습자 의식과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 결여된 몇 가지 전달 과정은 교육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조건화라든지 세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발적인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과정적 증거에서 보게 되면 과정 자체가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강제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그 자신의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야만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스가 말하는 어떤 교육의 준거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규범적 준거,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지적 준거, 교육의 내용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그렇죠. 교육 형식에 입각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세 번째는 과정적 준거, 교육 방법적인 면에서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냥 이해를 하세요. 암기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피터스의 어떤 교육의 개념적 준거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조건은 첫 번째는 규범적 준거, 교육 목적이 합당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합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교육의 방법적인 면에서 그렇죠 합당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어쩌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피터스의 교과의 선언적 정당화라는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그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 선언적 정당화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과, 학문에 대해서 중시했던 인물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선생님, 왜 우리는 전통교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된다 얘기인가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입문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 제도나 문화 같은 거에 입문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회에 입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인 거기 때문에 피터스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통교과를 배워야 되는 거고, 전통교과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전통교과만이 가지고 있는 정당화, 선험적 정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선자는 먼저 선자거든요. 험자는 뭐냐면 경험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를 우리가 배우든 배우지 않든 간에 그 교과의 가치가 원래부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전통적 교과를 강조하는지 피터스의 논리가 이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피터스의 선험적 정당화에서 선험적이라는 용어는 그 말 자체로는 경험을 초월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선험적 정당화는 개인의 의식적인 사고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든 아닌가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정당화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육이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그건 받아들이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받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 자체로서 교육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선험적 정당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피터스는 그에 져서 윤리학과 교육에서 뭐 자유평등, 이 얘기 뭐냐면 그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피터스는 윤리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학자라고요. 왜냐하면 윤리학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선험적 정당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육까지 확장시켰던 인물이 피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교과를 왜 배워야 되느냐? 그 교과 내용에는 내재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딜 보시냐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선험적 정당화 논의는 교과는 자유, 평등 등의 윤리학적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 그 자체의 논리적 과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요약한다. 누군가 지식의 형식이 어째서 가치가 있는가 묻는다면 그 질문은 지식의 형식이 가치 있다는 논리적 과정에 입각해서만 의미 있게 성립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그 논리적 과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 네가 받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간에 그 교과로서의 무조건 선언적 정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교과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선언적 정당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부분도 피터스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식의 형식이 나옵니다. 지식의 형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식의 형식을 교과의 내용이라고, 교과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디 보시냐면, 지식의 형식론의 주장 한번 배경 보세요. 브루네의 교육과정이 교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즈음
영국에서도 종래에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었다. 그렇죠. 전통적인 교과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 그 사상가가 바로 피터스와 허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식의 형식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전통적인 어떤 교과의 가치에 대해서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피터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식의 형식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식의 형식 한번 보세요. 그 몇 절째 보면 그 두 번째 줄 지식의 형식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한번 보세요. 지식의 형식이란 인간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다 밑줄 그으세요. 이거 지식의 형식이란 밑줄 다 그으세요. 논리학과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 종교, 문학과 예술, 철학, 도덕적 지식 등 8가지를 분류했다. 그쵸?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내용들이 어떤가요? 전통적인 교과목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왜 피터스가 전통적인 교과목을 중시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을 지식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교과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반드시 인간이라면 교육을 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블락을 보면요.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세요. 피터스와 허스트가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를 정당하기 위해 사용한 설명 방식은 내재적 가치와 선언적 정당화이다. 내재적 가치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활동 그 자체에 들어있는 가치를 말한다. 선언적 정당화는 개인의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 받아들이지는 아닌 것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그런 정당화 방법,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 거죠. 그죠? 동일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의 형식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식의 형식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식의 형식은 교과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그 지식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교과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식의 형식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함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한다. 이게 바로 지식의 형식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지식의 형식의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터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식의 형식, 교과 내용을 강조하죠. 그 교과 내용 중에서도 전통적인 교과 내용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진보주의가 왜 생겨났나요? 진보주의와 그 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아동 중심 교육자들이 왜 생겨났냐면 전통 교과가 너무나 교사 중심 그리고 또 학문 중심에 하다 보니까 아동들의 어떤 개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흥미라든지 관심 같은 것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바로 진보주의고 새로운 교육 어떤 흐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피터스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교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학생들의 어떤 개인성이라든지 아니면 흥미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터스의 입장이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피터스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셨고요. 이 정도 선만 이해를 하시면 피터스의 어떤 선언적 정당화라든지 아니면 지식의 형식, 성년시로서의 교육 이런 부분만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한테 야, 근데 나 좀 어려운데 피터스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그러면 교육해 준 거 3가지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터스가 왜 교육해 준 거를 설명했고 선언적 정당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식의 형식 이 어떤 관점에서 설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풀었을 수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거의 피터스와 관련돼서 모든 내용은 다 이해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빈칸에다가 피터스와 관련된 어떤 교육 개념을 100제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해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고민이에요.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발표 수업 하지 않나요? 발표 수업 같은 거 하면은 내가 그냥 공부했던 내용들은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내가 정말 고민해서 발표 수업 했던 그런 내용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그렇죠.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잘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워서 오늘 학원에서 배웠던 피터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구성 한번 해보세요.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얼마큼 이해됐는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책을 살펴보셔서
그죠?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현대 교육 철학입니다. 그쵸? 미국에서 발달한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 철학에서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좀 적다고 보는 거고요. 뒤랑 연관시켜서 문제가 날 수 있죠. 뒤랑 연관시켜서 문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진보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보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서양 교육사를 거의 서양의 현대 교육사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면 첫 번째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진보주의. 첫 번째 진보주의 교육의 배경을 한번 보면 다 밑줄이 쳐져 있죠. 그죠? 검은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20세기 접어들면서 많은 교육자들은 엄격한 훈련, 수동적인 학습, 진부한 내용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교육이 지나친 형식주의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전통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반발이 시작됐다. 전통 교육은 대부분 전부 다 교사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수동적인 학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진부한 내용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지식의 어떤 교육이 형식주의에 치닫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론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친 내용들 보면 진보주의 교육은 성인 중심, 사회 중심의 전통적 교육의 형식주의에 반대하고 아동의 자율활동, 자발적 활동을 존중하는 아동 중심주의의 새 교육 운동으로서 1910년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교육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새 교육 운동이다. 그렇죠? 1910년 이후부터 등장했다고 보시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듀이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험학교를 하죠. 1986년인가요? 1896년입니다. 1896년부터 시카고 대학교에서 실험학교를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진보주의, 어떤 아동 중심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진보주의 협회도 설립이 되고 그렇죠. 아동 중심 교육 과정 또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까지 발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교육 철학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 교육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따로 내용이 있죠. 이건 따로 달라이 구분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밑줄 보세요. 학교는 현대의 사회생활을 필요와 진보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작은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회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보주의 학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다 굉장히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는 지식을 암기하던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실험을 준비하던가 하는 수동적인 학습의 장소가 아니다. 그 학교 속에 아동의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과 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활 중심 또는 아동 중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진보주의의 어떤 교육적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897년에 발표한 나의 교육 신조는 듀이가 자신의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굳은 신념을 밝힌 것이고 1899년에 발표한 학교와 사회에서 학교의 사회화의 원리와 아동 중심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이것을 중심으로 발달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진보주의 교육 원리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첫째 한번 보세요. 첫째,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교육은 현재의 생활 그 자체이지 미래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기 때문에 현명한 생활과 그것에 비롯한 경험은 그대로 학습이 강조한다.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중시하는 것은 그렇죠. 현재죠. 현재 그 아동의 경험을 중시하게 되는 거고 그 경험 자체가 학습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습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흥미와 관련되어야 된다. 아동의 흥미를 강조하죠. 그렇죠? 우리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생활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흥미와 관심의 소재를 파악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흥미를 강조한다는 내용이 볼 수 있고요.
셋째는요. 교육 내용의 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어떤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듀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보주의 교육 원리는 사실 듀이의 어떤 이론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듀이의 어떤 이론에서 파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사하죠. 네 번째는요. 교사는 아동을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다.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과정처럼 뭐 지시하거나 강압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 자발적인 것. 그래서 듀이가 민주주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어떤 교육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정치체제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동 스스로 흥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측면인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학교는 경쟁을 시키는 곳이 되지 말고 협동을 장려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게 협동학습인 겁니다. 듀이 같은 경우 특히 뭐 길패트릭의 어떤 구원학습 같은 경우에도 협동학습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협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교과에서는 어떤가요? 협동보다는 어떤 개개인의 어떤 경쟁이죠. 경쟁을 통한 어떤 교육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협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했던 겁니다. 진보주의에서. 그리고요, 여섯 번째는요.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성장에 필요한 사상의 교류와 인격의 상호작용을 허용한다. 진보주의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제도 이상의 것이며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는 방식이자 경험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쵸? 그 듀이가 썼던 책 중에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듀이가 봤을 때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진보주의 교육협회가 채택한 7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다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내용,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뭐 동기의 흥미를 강조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들의 어떤 자연적 자발성, 자유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내자, 교사의 역할이 안내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진보주의와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철학 사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구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보면 이제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누가 하냐면 본질주의 있죠. 진보주의를 비판해서 등장했던 철학사조가 바로 본질주의죠. 본질주의 학파들이 많이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보면 가치관은 문제에 있어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현재 필요한 지식이, 유용한 지식이 그게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본질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주의에서 말하는 이 교육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일면 타당한 면도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동 중심 사상을 둘 수가 있는 거죠. 본질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보주의가 주장하는 아동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동들이 자신들의 어떤 흥미만을 고려한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다는 성숙한 성인들, 교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던 게 바로 본질주의 입장에서 진보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보세요. 진보주의와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본질주의입니다. 그리고 항존주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진보주의와 단이나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항상 문제를 보면 진보주의와 본질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보주의와 본질주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진보주의와 항존주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를 비교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수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를 비교하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객관식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둘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보주의를 비판하는 정도의 차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전 있죠. 고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 있죠. 고전을 대하는 입장이 고전 하나의 수단입니다.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교육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항존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애매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논란이 돼요. 사실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면 진보주의와 본질주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진보주의와 항존주의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것을 통합해서 나왔던 게 바로 재건주의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본질주의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항존주의와 관련된 내용도 다 통합적이기 때문에 재건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내기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딱 대별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재건주의 하나만을 단독으로 문제 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진보주의와 본질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진보주의와 관련돼서는 뭐 뒤와도 연관시킬 수 있고요. 루소와도 연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과정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물어보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흥미와 노력에 대한 견해 차이를 둘 수 있다. 진보주의는 흥미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렇죠? 근데 흥미만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동이, 학습자가 어떻게 자기의 어떤 흥미만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자들은 협동을 중시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 일면만을 보고 있다. 그렇죠? 협동 굉장히 중시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떤가요? 심지어 뭐 이명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피튀기잖아요. 그죠?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잖아요. 경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 협동하고 나중에 가서는 뭐 다 경쟁하는 게 그죠?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사회 생활 자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질주의자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협동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나가보면 사실 경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하죠.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은 정말 냉혹한데 그렇죠? 일면 타당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진보주의는 확고한 교육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죠? 그 현재에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교육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죠. 아동 중심, 아동의 어떤 흥미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게 또 굉장히 또 진리도 상대성도 주장하기 때문에 교육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보주의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제기했던 게 바로 진보주의의 어떤 교육적 한계점,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